서울 강남 중심가. 오후 6시를 알리는 시계탑이 울릴 즈음. 시내는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고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작은 안개비가 도로 위로 가늘게 내려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반짝였고 한참을 그렇게 하늘도 숨을 참고 있는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느릿하게 내려섰다. 그는 잘 재단된 그레이 컬러 슈트를 입고 있었고 내리는 순간 한 손으로 조심스레 재킷을 정리하며 천천히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는 서도윤 30대 초반의 성공한 청년 CEO였다. 수년 전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해 지금은 스타트업을 매각하고 투자사 CEO가 된 인물. 오늘은 외국 투자사와의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성공의 경험에서 나온 여유로 반짝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날 저녁 그 레스토랑 앞에서 일어난 짧은 만남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리라곤. 레스토랑 입구 옆 화려한 간판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떨리고 있었다. 한 소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깨에 걸친 얇은 패딩조차 비를 맞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손에 몇 장의 복권을 꼭 쥔 채 지나가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올려다 보았다. 서도윤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잠시 멈칫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지며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왜일까? 눈빛 때문일까? 그 소녀의 눈은 맑고 검은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다. 설명하기 힘든 그리움 또는 데자비 같은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저씨, 복권 하나만 사주세요. 오늘 하나도 못 팔았어요. 이따가 외할머니가 기다리셔서. 도윤은 말없이 지갑을 꺼내 복권 몇 장을 샀다. 그저 습관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하지만 손끝이 그녀의 작은 손에 닿을 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스쳐갔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는 것 같았다. 아니, 그 눈, 그 턱선, 심지어 뺨의 곡선까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소녀는 고개를 꾸벅 인사하곤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섰다. 그가 고급 양복을 입은 모습 때문일까? 레스토랑에 번쩍이는 조명 때문일까? 뭔가 멀게 느껴졌는지 소녀는 작게 웃으며 뒤돌아섰고 이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무의식 중에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러나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사라졌다. 비 오는 저녁, 그 짧은 만남은 마치 꿈처럼 덧없었다. 서도윤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마치 놓쳐선 안 될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 그리고 그의 머릿속엔 자꾸 한 얼굴이 떠올랐다. 지수, 그녀였다. 8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첫사랑. 혹시 정말로 그 아이가. 그날 밤 도윤은 계약 미팅을 마친 후에도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다. 상대 회사의 일본인 대표 타나카가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엔 복권을 팔던 그 소녀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다. 왜 자꾸 떠오르는 거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계약 후 그는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 밖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거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채 올라탄 도윤은 시동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고 와이퍼가 젖은 유리를 천천히 쓸고 갔다. 지수! 입안에서 저절로 나온 그 이름. 그는 8년 전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다. 그때 도윤은 24살, 막 대학을 졸업하고 벤처 창업을 꿈꾸던 청년이었다. 집안 형편은 녹록지 않았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 후 점점 멀어졌다. 새어머니와의 사이는 불편했다. 언제나 그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듯한 눈빛, 찬바람 같은 말투. 그래서 그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다.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된 자립, 낮엔 인턴, 밤엔 편의점에 봐봐, 다 자네요, 첨탕, 썸, 조몬팽, 알바다.
그 와중에 그는 끊임없이 창업 아이템을 구상했다. 그리고 바로 그 편의점에서 처음 지수를 만났다. 그녀는 같은 학교 선배이자 1살 연상이었다. 미술 교육을 전공하던 지수는 주말마다 그 편의점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왔다. 첫 만남은 다소 어색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함께 일하며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지수는 말이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항상 따뜻한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필요한 순간엔 꼭 힘이 되는 한마디를 건넸다. 도윤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중에 큰일 하려면 지금은 잘 쉬는 것도 전략이에요. 도윤은 어느새 그녀의 말과 존재에 기대고 있었다. 둘은 연인이 되었다.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다. 편의점 뒤 주차장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망원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밤하늘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다. 도윤은 꿈을 이야기했고 지수는 그 꿈을 응원했다. 나 언젠가 진짜 사람들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 그게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의미 있는 뭔가? 지수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도윤 씨 눈에는 불꽃이 있어요. 그건 쉽게 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윤이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관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압박, 공동 창업자와의 마찰,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 점점 그는 날카로워졌고 예민해졌으며 종종 지수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너한테 신경 쓸 여유 없어. 나도 버티기 힘들어. 그 말에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크게 다퉜다. 요크 웃어내고 지수는 울면서 밖으로 나갔고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SNS 계정도 삭제되었다. 그녀가 살던 자취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도윤은 처음엔 그녀가 잠시 멀어진 줄 알았다.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달. 시간이 흘러도 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도 현실에 매달려야 했다. 스타트업은 결국 성공했고 도윤은 수십억을 손에 쥔 청년 CEO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언제나 빈자리 하나가 남아있었다. 지수. 그 이름은 그의 젊은 시절과 미완의 사랑을 상징하는 유일한 단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난 복권을 팔던 소녀. 그녀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 그 익숙한 눈매와 뺨선, 그리고 조용한 미소. 혹시 그 아이가 내 딸일 수도 있을까? 지수는 내게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 아이를 낳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서도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하지만 머리는 맑지 않았다. 커피를 2잔 연달아 마셔도 복권을 팔던 소녀의 눈빛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가락을 펴보니 지갑 속 아직 그대로 있는 그 복권 몇 장이 현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도윤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심했다. 찾아야 해. 어떤 식으로든 그는 가장 먼저 레스토랑의 CCTV를 확인하기로 했다. 평소 계약 미팅을 자주 하던 장소였기에 매니저와도 안면이 있었다. 혹시 어제 저녁 6시 반쯤 레스토랑 앞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누가 물건을 놓고 간 것 같아서요. 그는 거짓말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 영상이 어쩌면 지수와의 연결 고리가 될지도 모르니까. 화면 속에 그녀는 분명히 있었다. 작은 우비를 입고 복권을 꼭 쥔 채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이. 도윤은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돌려봤다. 그리고 영상 끝자락, 결정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를 데리러 온 듯한 노부인이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나가는 모습. 노부인은 연한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약간 절뚝이며 걸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캡처했다. 할머니가 계시는 거야.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어. 그는 다음으로 인근 시장과 거리로 향했다. 하루 종일 그 거리를 걸었다. 복권 파는 아이가 있다면 어딘가 단골 장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작은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어제 저녁 이 근처에서 복권을 팔고 있었어요. 사진을 본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다. 어머, 이 아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가끔 비 오는 날만 나와서 복권을 파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랑 같이 다니던데 시장 골목 끝쪽 미용실 근처에서 봤어요. 도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비 오는 날만 나온다. 누군가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걸까? 그는 곧장 시장 골목 끝으로 향했다. 그곳엔 오래된 미용실이 하나 있었고 옆에는 작은 국수집과 철물점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가 미용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낯익은 노부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연보라색 카디건, 절뚝거리는 걸음, 바로 어제 CCTV에서 본 인물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노부인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리고 도윤의 얼굴을 한참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놀람, 의심,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싶은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당신 설마 도윤이? 그 한마디가 모든 퍼즐을 한순간에 맞춰줬다. 지수의 어머니, 이명숙 씨. 지수는 그에게 한 번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 어머니와의 관계는 항상 위태로웠다고 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아이, 복권 팔던 아이, 혹시 제 딸인가요? 노부인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유나예요. 도윤이 당신 딸이에요.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은 멈춘 것 같았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노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다. 지수, 네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용실 안 오래된 드라이기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손님도 없던 그 아늑한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정적이었다. 지수의 어머니, 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당신, 손 많이 떨리네. 이거 좀 마시고. 도윤은 물잔을 받아 들었지만 입에 대지도 못한 채 그대로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지수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죠? 그리고 왜 저한테? 우리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긴 거예요. 그의 물음은 간절했고 동시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명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말해줄게요. 지금쯤이면 당신도 그 진실을 알 자격은 있을 테니까. 8년 전 그날 밤 지수는 도윤과의 다툼 후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연인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지수는 이미 며칠 전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무엇보다 도윤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도윤은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이 무게를 더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사라지면 오히려 도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결국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서울을 떠나 강릉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그때 나는 솔직히 지수를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명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수는 평생 자기 감정을 속이며 살아온 아이였어요. 어릴 땐 아버지 없이 컸고 어른이 된 뒤에도 항상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아이였죠. 지수는 강릉에서 조용히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서윤아라고 지었다. 도윤의 윤을 따서 그 아이가 서도윤 씨 아이인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수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도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지수는 도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명숙 씨도 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명숙 씨는 거실 벽장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쓴 적 없지만 쓰고 싶었던 편지. 전하지 못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글들. 네, 유나가 자랄수록 당신을 닮아가요. 말투도, 눈웃음도, 심지어 잠잘 때 옆으로 누운 모습까지도.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묘한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와요.
아마 이 마음을 당신도 알게 되길 언젠가 바라게 되겠죠? 도윤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지수는 지금 어때요? 도윤의 물음에 명숙 씨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몸이 안 좋아요. 3년 전부터 희귀병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치료도 쉽지 않은 상태예요. 아이에게도 아직 말 못했어요. 그 애는 그저 연마가 자주 누워 있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윤은 깊은 절박감에 사로잡혔다. 지수가 아플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그녀가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그 시간들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숨 막히도록 죄스럽고 미안했다. 지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 말에 명숙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3일 후 도윤은 강릉 해변 근처에 있는 작은 주택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대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소녀가 얼굴을 내밀었다. 바로 그 아이, 복권을 팔던 아이, 서윤아. 그녀는 도윤을 보며 말했다. 아저씨 기억나요? 그날 복권 사준 분이죠. 그리고 뒤이어 집안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냐, 유나야. 누구 왔니? 도윤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엔 8년 동안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한 여자가 햇빛이 드는 창가 옆에 앉아 있었다. 바로 지수였다. 집 안은 조용했다. 서도윤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햇살은 창가를 따라 부드럽게 쏟아졌고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예전보다 조금 더 짧았고 피부는 하얘졌으며 눈 밑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썸지임도 도윤아츠. 그 이름, 그 목소리. 8년 전 수많은 밤을 뒤척이게 만들던 바로 그 순간의 음색. 서도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너무 늦게 왔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의 후회, 그리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늦지 않았어. 네가 이렇게 다시 와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그날 저녁, 유나는 할머니와 방에 있었고 도윤과 지수는 오랜만에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거실 한쪽 오래된 차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왜 말 하나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조차. 지수는 미소 지었다.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너무 벅찼고 너무 두려웠어. 혹시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닐까봐. 그녀는 창밖 멀리 보이는 해변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유나가 자라면서 점점 널 닮아갔어. 웃을 때, 무언가 집중할 때, 삐질 때도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네 이름을 부르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윤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지수야, 이제부터는 혼자 하지 마. 유나도 너도 내가 함께 할게.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담벼락을 타고 작은 벚꽃 잎이 한 장 문틈으로 살며시 날아들었다. 며칠 후 유나는 마당에서 강가지와 놀고 있었고 도윤은 지수 옆에서 묵묵히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다. 지수의 치료를 위해 그는 서울의 최고 병원을 예약했고 유나의 교육과 미래도 천천히 준비해 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유나가 물었다. 아저씨, 혹시 우리 가족이에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가족이야. 너랑 엄마랑 나 이제 3사람. 유나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나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를 꼭 안았다. 물론이지, 유나야. 그렇게 그들의 삶엔 다시 봄이 찾아왔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다. 함께 걷는 길에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지는 그 따뜻함이 그들에겐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수가 다이어리 한 구석에 이렇게 적어놓은 문장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다시 손을 잡을 운명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의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고맙고 소중해. 네. 서울, 6월의 첫 주. 도심엔 초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연남동 골목 사이로 제잘거리는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단독주택, 새하얀 벽, 검은 지붕, 그리고 담장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 있었다. 바로 이곳이 도윤과 지수, 유나 세 사람이 새롭게 시작한 집이었다. 이사한 첫날, 유나는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며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아빠, 여기 진짜 내 방이에요. 진짜 내 방.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여기선 네가 원하는 걸 맘껏 그려도 되고 춤도 춰도 돼. 지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표정엔 평온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행복이란 걸 다시 가져도 괜찮은 걸까? 잠시 맡겼던 삶을 이젠 다시 손에 쥐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서울은 만만치 않았다. 유나의 전학 문제, 지수의 병원 진료, 도윤의 회사 복귀, 모든 것이 새로운 균형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유나의 학교 문제였다. 전학 수속은 어렵지 않았지만 아베오지가 갑자기 등장한 아이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유나가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도윤은 그날 밤 유나의 방을 조용히 찾았다. 작은 등을 켜고 유나 옆에 앉아 물었다. 혹시 학교에서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어? 유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난 갑자기 생긴 아빠가 있어서 이상하대요. 도윤은 그녀를 꼭 안았다. 유나야, 세상엔 여러 종류의 가족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오히려 멋진 일이야. 지수의 건강도 여전히 위태로웠다. 도윤은 매주 그녀를 서울대 병원으로 데려가며 치료 일정을 지켰다. 어느 날 담당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다행히 상태가 더 악화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이식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말은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지수는 도윤에게 말했다.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유나를 잘 부탁해.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넌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린 지금부터 매년 유나 생일에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잖아. 약속한 거 잊었어. 지수는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래. 잊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재회가 찾아왔다. 도윤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왔다. 수년 전 새어머니와 함께 떠난 뒤 처음이었다. 그는 도윤이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찾아온 것이었다. 네가 아이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손녀라니. 도윤아, 내가 너무 많이 늦은 건가? 과거의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도윤은 이젠 아버지가 되었기에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이젠 서로 용서하고 살아요. 유나에게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필요해요. 그 말에 도윤의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가득한 어느 일요일 오후, 도심 근처 작은 공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세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유나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소음이 웃고 있었고 지수는 도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사 아저씨가 말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찰칵 그 순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봄날의 미소가 사진 속에 담겼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세상에 그리고 자신에게 증명해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은 거실 벽에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지수는 밝게 웃고 있었고 유나는 아빠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도윤은 그 순간을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다는 듯 카메라를 향해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유나는 갑자기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저기 엄마가 말했던 그 언니 같아요. 검은 코트 입은 사람. 도윤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림자, 낯익은 실루엣, 그리고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직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또 다른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이 울컥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선택, 침묵, 그리고 용서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게 스며드는지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서도윤과 지수, 그리고 유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들이 마주할 새로운 진실과 또 다른 인연의 등장까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중구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더 따뜻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짬제일 후의 재회, 그 두 번째 장을 곧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